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QE를 이제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QT,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이제 월러이사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리버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선, 최근에 요건 좀 질문이 따로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는 건데요. 단기국채 발행량, 그러니까 4월에 제가 4월에도 좀 투자하기 안 좋을 것 같다고, 뭐 BTFP 종료도 있고, 3월 11일에 종료가 되고 나서 중요한 거는 그 한 달 뒤가 중요한 건데, 일단 BTFP도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TFP 종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단기 국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 세 번째는 소득세. 미국 세금 거치는 것 때문에 4월에 시중의 유동성이 TGA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시장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일찍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3월하고 4월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행히도 회사채 발행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최근에도 제가 신문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문홍철 팀장이 말하는 거 봐도 사실 작년부터 단기 시장에서 뭐 달러가 마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물론 이렇게 작년 말에 10월하고 11월에 단기 시장에서 금리가 갑자기 튀면서 약간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냥 연말 효과 때문에 그랬을 것 같으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어떨지 좀 보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았죠, 사실. 문 팀장님 말했던 거 보면은. 근데 문 팀장님 최근에 했던 말 중에 또 이게 있잖아요. 단기 국채 발행량과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많이 안 찍어내면 시장의 유동성이 안 풀린다. 뭐 이거랑 막 연준이랑 뭐 재무부를 동일 대처대조표로 같이 놓고 봐야 된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는 사람들끼리 보면은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은 진짜 그냥 단순하게 단기 국채 발행량이 줄어들고 뭐 늘어나고 따라서 시장 유동성이 바뀌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던 거를 갑자기 문호철 팀장이 새로운 논리인 것처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전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모르고 들으시면은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그 로직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분이 말한 게 예, 이런 로직이다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단기 국채 단기 국채 발행이 굉장히 늘어나면 순 발행량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아무래도 국채를 많이 찍어서 팔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가격이 싸진다는 말은 그 국채 가격이 아니,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돈을 차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금리가 뭐보다 높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빌리는 돈. 제가 여기다가는 소파 금리라고 적어놨는데, 요 SOFR 금리는 뭐 하루 그 레포랑 비슷한 건데, 담보물을 잡아놓고 국채를 보통 담보로 잡죠. 담보를 잡아놓고 시장에서 이렇게 하루로 돈을 빌리는데 몇 프로의 이자를 주냐, 그런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리보 금리를 사용했었는데, 리보 금리가 자꾸 은행들에서 뭔가 이렇게 시장 조작하는 것 때문에
신뢰도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그냥 소파 금리로 해가지고 요 금리를 훨씬 신뢰도 있는 금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자금을 융통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 수익률이 이 소파 금리보다 얼마 높은지에 따라서 그 유동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제 조건이 필요해요. 시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차입하는 데 들어가는 이자보다 재무부 국채에서 발행되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 유동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우선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재무부가 국채 1을 발행을 해요. 그럼 여기에 중앙은행이 아니고 헤지펀드, 헤지펀드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돈을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헤지펀드가 여긴 돈이 있었겠죠. 돈을 주고 재무부한테 국채를 사옵니다. 재무부 잔고에 지금 현금이 들어왔죠. TGA에. TGA에 들어왔을 거고. 국채가 이제 이쪽 뭐 차변에 있겠죠. 그다음 헤지펀드한테는 현금을 주고 그다음에 자산을 이제 현금에서 국채로 바꾼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국채 1을 은행한테 맡깁니다. 은행한테 담보로 잡아놓고 은행한테 이걸 담보로 잡아놓고 돈을 빌립니다. 대출금. 대출금 1. 이 대출금 1은 국채 1을 담보로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헤지펀드한테는 국채 1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금, 대출 이자는 아까 말한 대로 소파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채권에서 발생되는 금리가 더 높다 보니까 그 차익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무위험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여기서 대출금 받는 거, 이 다 빌리는 비용이 요즘 보면 한 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형성된 재무부 1개월짜리 금리가 지금 한 5.38, 5.4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0bp, 20bp 정도의 아비트라지 거래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냥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내 빌리는 비용보다 내가 국채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을 들고 다시 재무부한테 재무부는 다시 발행을 하는 거죠, 국채를. 국채 2. 대출금 1을 주고 국채 2를 사옵니다. 헤지펀드가. 그럼 이 국채 2를 다시 담보로 잡고 다시 한번 대출을 받아요. 대출금 2, 국채 2를 담보로 잡고. 그럼 요 국채 2를 담보로 잡은 대출금을 다시 재무부한테 주고 국채 3을 삽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하고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는 계속 이 초단기 국채인 국채가 계속 쌓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재무부가 요 현금을 시장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부는 계속 국채는 발행하고 있고 헤지펀드는 중간에서 그냥 요 금리 차이 가지고 이 금리 띄어먹기 하려고 본인 포트폴리오에다 계속 국채를 쌓고 있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은 결국엔 어디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죠. 현금, 대출금 1, 대출금 2. 재무부에서 다 시장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요렇게 재무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차입하는 금리보다 요 재무부에서 발행되는 채권 금리 요 차익을 먹기 위해서 헤지펀드가 요렇게 레버리지를 이제 굴리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에는 결국에는 국채만 이렇게 현물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은행은 요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이 잡혔겠죠. 결국에 여기 작성되어 있는 요 대출금이라는 거는 신용화폐를 은행이 창출한 겁니다. 근데 문홍철 팀장이 자꾸 설명을 할 때 이 은행이라는 개념을 자꾸 빼먹어요. 그러니까 마치 재무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뭐 재무부의 대차대조표가 커지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뭐 헤지펀드라던가 은행 이런 주체 경제 주체들을 빼놓고 설명을 하는 거는 그냥 단순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조금 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쉬워요. 마치 재무부 대차대조표가 커지면 시장에 대차대조표도 같이 커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용화폐는 중앙은행, 은행을 통해서만 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아무래도 막 3%나 뭐 연합 뉴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런 거 일일이 하나 다 설명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봐봐요. 헤지 펀드는 그냥 이렇게 국채를 쌓고 은행에서 이제 뭐 3.5%, 3.3, 5.3%로 빌리고 내가 지금 국채에서 발생되는 수익률 5.4%, 5.5%뭐 이 정도 해가지고 20bp 정도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굴려서 그 무위험 차익을 먹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BTFP도 예전에는 되게 싸게 빌릴 수 있었죠. 5.2%까지 제가 내려갔던 걸로 봤었는데 그렇게 빌릴 수 있는 창구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 재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익률보다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예전에는 재무부 채권 금리가 최소 금리였어요. 왜냐면은 가장 안정적인 무위험 수익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시장은 결국엔 무위험 수익보다는 조금 더 위험을 가져가게 되면은 수익률을 더 얹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소 금리가 이 재무부 채권 금리였는데 요즘은 이게 좀 달라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파 금리가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시중 금리가 막 올랐어. 시중 금리는 오르고 재무부 금리는 이제 내렸다고 쳐봅시다. 재무부 금리가 내렸어. 돈을 빌리는 금리는 기준금리는 움직이질 않았을까? 그대로인데. 그럼 여기서 수익이 안 발생되죠. 그럼 헤지펀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레버리지 굴렸던 게 어나인딩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 달 뒤면은 상환해야죠. 다시. 한 달 뒤면 상환해야죠. 상환하고 시장에 풀려있던 요 돈은 다 어디게 되어 있어요? 다 재무부한테 왔다가 다시 헤지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헤지펀드는 다시 대출금을 은행으로 상환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 때문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적게 하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될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 대출 금리랑 재무부 수익률이랑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헤지펀드 쪽에서 언와인딩이 발생되고 이렇게 대출금이랑 이런 게 다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마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왁구가 이래요. 그래서 요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대처대조표 입장에서 큐티가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반 전부터 큐티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큐티가 진행이 될 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적극적 큐티, 소극적 큐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적극적 큐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국채나 MBS 채권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시장에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으로. 여러분 하나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액면가 그대로를 현재 이 대차대조표를 구성할 때 액면가 기준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최초의 중앙은행이 매입할 때 장기 국채 금리가 뭐 3.5%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4.4% 정도죠.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심지어 듀레이션도 긴데 장기 금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해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평가를. 제가 요거는 한국은행에다가 물어봤어요.
미국도 또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군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나 뭐 기타 금융기관들 보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할지 아니면 이제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할지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1번 채권은 만기 보유 채권이야. 2번 채권은 중간에 매도 가능 증권이야. 중간에 내가 팔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근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액면가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적극적 QT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시장에다가 물량을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단기 국채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던 유동성을 중앙은행으로 회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이 뭐냐? 어, 보면은 오잉? 자, 국채 색깔을 표시합시다. 국채를 시장에다가 주고 시장에 있던 예금, 지급준비금이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예금을 중앙은행으로 이체시킵니다. 그럼 국채를 주고 예금을 받은 거죠. 그 예금이랑 화폐랑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달러도 은행권이에요, 은행권. 그래서 이 두 개를 상계 처리합니다. 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온 화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소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권을 발행했다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 예금 돌아온 거는 소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차대조표는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주고 예금을 받고 요 예금은 지급준비금이었죠. 그럼 지급준비금이 하락했을 거고 요 전체적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됐어 지금. 이 예금이 결국에는 은행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해서 여기 있던 국채가 시장으로 넘어가고 지급준비금으로 있던 이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상계 처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자체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이. 요게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Q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시장에다가 직접적으로 매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소극적 QT라고 해가지고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들의 만기, MBS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 그냥 롤오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롤오프.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야 너 그냥 돈 갚아 해가지고 다시 비슷하죠. 이 채권 주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중앙은행으로 회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 쪽에서는 유동성이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극적 큐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물론 MBS도 있지만 국채만 일단 놓고 하겠습니다. 큐티를 설명할 때는. 자, 이 국채 누구한테 돈 빌렸다라는 증서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빌린 주체, 채무자가 누구냐면은 재무부예요. 근데 이걸 롤오프 한다면 더 이상 돈 안 빌려준다면서. 그럼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중앙은행이랑 재무부랑 야, 그냥 나 이거 원, 원래도 사실 재무부가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거는 아니, 아니지, 아니요. 중앙은행이 재무부한테 돈 빌려준 거는 어차피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자도 안 받아요, 애초에. 중앙은행에서 남는 돈 어차피 재무부 TJ로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뭐 딱히 그냥 찍어가지고 재무부한테 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다시 재무부한테 줬던 게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뺏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재무부한테서 시장이 아니라 재무부가 그러니까 채무자랑 채권자랑 그냥
예. 둘이서만 얘기하는 게 소극적 큐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큐티는 소극적 큐티입니다. 재무부한테서.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여기.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채무자 입장에서 재무부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 되게 예전에 내가 빌렸던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18년 전에 빌려줬던 게 이제 거의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잊고 살았거든, 그동안에. 응? 20년 동안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도래한 거야, 만기에. 아씨, 나 그동안 돈 빌려가지고 2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다 쓰고 없는데 갑자기 이제 갚을 때가 온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냥 롤오버 해줬다고. 알아서 계속해서 롤오버 해줬다고.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내가 한 번 더 연장해줄게. 한 번 더 연장해줄게 하면서 계속 이게 롤오버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큐티를 진행하게 되면서 롤오버가 아니라 야, 너 갚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부랑 거래하는 거는 사실상 여기 국채, 이 대변에 국채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거죠. 재무부한테 돈 갚으라고 하면서. 재무부 TGA가 다시 중앙은행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채 단기가 줄고 재무부 TGA 잔고가 줄면서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양쪽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재무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에서 장기 채권도 있고 단기 채권도 있고 이럴 텐데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도 사실상 보면은 요 08년도에 매입했던 뭐 30년물 08년이니까 30년물이 만기는 예, 요때 양적 완화는 8년부터 11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만약에 30년짜리 채권을 미국 연준이 매입했다고 하면은 만기가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요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막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잊고 살았던 사채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큐티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유동성 흡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막 BTFP도 어쩔 수 없이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M2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각보다 큐티를 우리가 약간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유동성을 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단기 채권은 그러니까 액면으로 단기 채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기사나 뭐 어디 레포트에서 보는 거 보면은 만기가 얼마 남았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재무부한테 서 매입했던 액면으로는 20년짜리야. 근데 이제 만기가 다 왔어. 이런 거 있죠. 중앙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사실상 요 코로나 시기에 매입했던 뭐 10년물일 수도 있고 20년물일 수도 있고 08년도에 매입했던 뭐 10년물, 20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 어디 있어? 응? 네, 여기 있죠. 그런 채권들이 지금 만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QT 진행된 지 거의 2년 됐으니까 사실상 2년 아래로의 액면 자체가 2년 아래로 돼 있는 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양적 완화하면서 샀던 게 그때 이제 뭐 만기 짧은 거 2년 아래로 매입을 했어도 이제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현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는 사실상 쿠폰 만기로 봤을 때는 다 장기물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만 남았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채권은 실질적으로 액면 기간이 단기인 게 아니라 장기 채권인데 이제 만기가 도래해 있는 채권들인 거예요, 다. 근데 그거를 재무부가 지금 잊고 지냈던
오래전에 빌렸던 돈인데 이제 와가지고 갚으라고 하는 꼴이니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그렇게 어거지로라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게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양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여전히 금리 막 높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연준이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연준도 각 지방들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모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와야 돼요. 어느 지역은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산업 1차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금리가 계속 치솟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빌려서 뭔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되게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금리 내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뉴욕처럼 금융이 되게 발달한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자기네 주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자.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연준 위원들도 서로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들을 하나로 묶지만 그들 안에서도 서로의 이해 가치가 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차대조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적극적 큐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예금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내려가고 여기 왼쪽 자산에서의 국채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으로. 그래서 양쪽이 지금 대차대표가 축소가 되고 있는 거고 소규모 큐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줄어들고 여기 재무부의 잔고인 TJ가 줄어들면서 대차대조표가 축소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거는 액면 쿠폰으로 봤을 때는 다 장기물밖에 안 남았다. 해서 이 장기물이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기에 도래하고 있는 거는 재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방금 제가 고 설명을 드리려고 원래 넣었던 장표인데 이제 거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 이제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건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월러 이사가 리버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관련된 거를 언급하면서 갑자기 시장에서 막 부각받은 이 통화 정책인데 보시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현재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밖에서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네요. 연준의 포트폴리오가 뭐 단기 국채, 장기 국채 이런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러가 얘기한 건 그랬어요. 일단 MBS 줄일 거고 그다음 장기 국채 없앨 거고 해서 연준의 자산도 듀레이션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단기로 MBS보다는 국채 위주로 들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봐야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저번에도 제가 요 설명드렸었죠. 적자 상황. 연준의 자산은 듀레이션은 길 대로 길고 심지어 또 여기는 다 액면으로 이자를 수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기준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차변이 계속해서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불확실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OT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뭐 OT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전체적인 시장에다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QT 같은 경우에도 원래 950억 정도씩 뭐 감산하기로 했어 감소시키기로 했었는데
한 700에서 80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중에서도 특히 MBS를 제대로 매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롤오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OT가 뭐냐 그래서 OT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 장기 국채는 매입하고 단기 국채는 파는 거예요. 장기 국채는 매입하고 단기 국채는 판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 국채를 매입했으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오죠. 단기 국채는 매도했으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죠. 이게 기간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좀 적어 드릴게요, 여기. 1년물, 여기 10년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간이 긴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T를 진행하면은 이게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장기 금리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리더라도 10년짜리랑 그러니까 연동이 돼서 빌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물 금리 혹은 1년물 금리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 막 발달한 것도 아니고 막 보증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뭔가 일을 할 때 항상 3년물 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물 금리랑.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가 빠르게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금리와 연동이 돼서 경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OT를 진행해가지고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게 되면은 사실상 약간 양적 완화처럼 보세요. 전체적인 뭐 시장의 유동성은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 거고 은행에서 시장에다가 금리가 낮다 보니까 펌프질을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레버리지가 거기서 발생이 될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대출 등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이제 리버스 OT예요. 리버스 OT는 단기 국채를 늘리고 장기 국채를 줄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장기물과 시중금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 국채는 샀으니까 시장금리가 내려갈 거고 장기 국채는 팔았으니 시장금리가 올라갈 텐데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긴축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서 월러 이사가 말했던 그 발언 자체가 사실상 장기 국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상. 근데 진짜로 만약에 이 리버스 OT를 한다? 그럼 사실상 장기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뭐 완전 나가리죠. 중앙은행이 사줘도 모자랄 판에 장기 국채를 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다톡방에도 몇 번 올렸었던 건데 요게 최근에 연준의 국채 현황입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현황. 보시면 요 초록색은 1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채권들. 보시면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죠. 빨간색은 10년 이상. 보면은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장기 금리는 장기 국채는 항상 매입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파란색은 5년에서 10년. 여기도 다 매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 팔고 있는 건 아니었고 사실상 단기 국채는 팔고 있고 장기 국채는 사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OT라고 OT. 알게 모르게 사실상 연준은 뒷구멍으로는 OT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롤오프 되는 게 내가 원래
매도하고 싶었던 300억, 600억보다 더 많이 롤오프가 되면은 그 연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연장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남는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서 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QT 물량은 맞춰주면서 사실상 예, 장기 국채를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매입하죠, 이렇게. 근데 심지어 지금 OT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버스 OT를 얘기한다? 저는 사실 진짜 리버스 OT 할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QT 진행하면서 갑자기 장기 국채는 왜 뒤로 몰래 몰래 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장기 국채 다 팔고 단기 국채를 산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시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는 아주 옛날 과거에 샀죠. 그래서 사실상 얘네 금리가 한 2%밖에 안 돼요. 근데 현재 시장 금리가 어때요? 4%, 4.4% 이렇게 되죠. 10년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전에 중앙은행이 매입할 때는 2%였는데 지금 몇 프로야? 4%면 2% 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올랐죠. 그럼 손실이 듀레이션 7년 잡아도 벌써 10몇 프로 손실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시장에다 판다? 그럼 이게 10% 손해보고 팔겠죠. OT를 진행하거나 뭐 리버스 OT를 진행한다고 해도 단기 국채 100억을 팔면서 장기 국채 100억을 살 수 없어요. 왜냐? 평가손을 반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 100억이랑 지금 연준은 평가손을 반영을 안 하니까 이게 100억으로 회계장부에는 잡혀 있는데 얘도 100억으로 회계장부에는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다가 장기국채 100억을 팔라고 하면 이거 9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대1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손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요거티는 좀 어렵다. 말이 안 된다. 1대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티가 가능한 거는 보시면 장기국채를 계속 매입했죠. 계속. 그러니까 요때 매입한 채권들은 사실상 여기 꼭대기 찍었을 때 5%대 찍었을 때 매입한 채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금리보다 높은 친구들 지금 금리보다 높을 때 샀던 여기에도 있죠. 안 나와. 요 면적에 있는 거. 요 기간에 매입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평가 이기죠. 수익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팔 수 있는 거예요. 1대1 매칭 해가지고. 요런 애들은 이제 섞어서 팔면 되죠. 여기 이렇게 적당히 아래에 맞춰가지고 손실이랑 수익이랑 퉁쳐가지고 1대1 매칭할 수 있게 단기 채권들이랑. 근데 만약에 현재 금리가 지금은 좀 치솟고 있지만 요게 쭉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요 면적만큼 그러니까 QT 만약에 리버스 OT를 한다고 하면 리버스 OT 규모가 중요하겠죠. 요 면적이 리버스 OT 규모랑 맞게 되는 때에 사실상 리버스 OT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일단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OT 만약에 하게 되면 리버스 OT 하게 되면은 장기국채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예요. 근데 이게 리버스 OT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시간을 준비한 거고 그래서 리버스 OT는 사실상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원로 이사가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 그래서 이렇게 OT랑 뭐 리버스 OT 그리고 QT 그 다음에 단기 국채가 어떻게 유동성을 발생시키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자료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더, 네, 좀 논리나 논거를 좀 더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내일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올려서 다음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잉.